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화요일 새벽 진흥책입니다. 지난 주말에 비가 왔죠. 모처럼 일산 정발산 길을 개와 함께 걸었습니다. 이 봄비를 맞고 떨어진 벚꽃길이 펼쳐져 있더군요. 권력도 저 꽃잎처럼 더덥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비까지 내리는데도 지난 2일과 3일 있었던 보궐선거 사전투표는 그 투표율이 20.54%로서 역대 재보선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이 21.95%, 그리고 부산은 18.65%입니다. 언론은 투표율이 높은 배경을 분석했는데 표현은 다들 같더군요. 좌파의 재길집이냐, 이 분노의 길집이냐. 제가 보기엔 민주당을 지지하는 좌파도 길집했겠지만 권력의 내로남불에 분노한 대중이 대거 투표에 참여한 것입니다. 어떤 네거티브도 통하지 않는 분노 말입니다. 4월 7일 본투표도 50%를 넘어 보궐선거 사상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좌파에게 유리하다고들 합니다. 20, 30대가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때문이죠. 예외가 있었다면 투표율 오후 늦게 투표소로 대거 몰려갔던 60, 70대가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킨 18대 대통령 선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20, 30대가 집권 세력의 불공정에 분노하면서 높은 투표율이 진보 좌파의 패배를 부르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정치판 상식을 뒤집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박영선, 김영춘 여당 캠프는 네거티브 전략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어제는 김어준이 진행하는 뉴스 공장에 오세훈, 박영준 후보 의혹을 제기하는 익명의 제보자 5명이 총출동했습니다. 무려 90분간 반론 없이 일방적 방송을 했다고 하니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저도 YTN에서 아침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TV조선에서도 이것이 정치다라는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반론을 허용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을 내보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세훈에 대한 공격은 역시 내곡동 생태탕 식당 모자가 출연했습니다. 다른 내용은 오세훈이 식당에 왔다는 것부터 페라가모 신발을 신었다는 것까지 전에 보도한 내용과 똑같았습니다. 같은 증언을 왜 굳이 재탕을 했을까요? 박영준 후보와 관련해서 법률 문제로 비유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2년 19대 총선 때 부산 수영구에서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과 박영준 후보가 당내 경선을 치렀다. 당시 김모라는 여성이 유재중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이후 성폭행에 이은 임신, 낙태, 이혼까지 이르게 됐다는 폭로를 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김모 여성의 무고로 판결이 났다. 최근 이 김모 여성은 당시 폭로가 박영준 측에서 자신을 5천만 원에 매수한 것이라는 인터뷰를 했다. 김모 여성은 어제 방송에서 당시 박영준 측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같은 내용이 YTN에서도 방송이 되더군요. 물론 박영준 측은 공작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네거티브가 아닙니다.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LCD 특혜 분양 의혹을 제기한 분양 관계자 최모 씨는 박영준 일가가 매입한 LCD 2주택은 이영복 회장이, 그러니까 시행사가 따로 빼둔 매물이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어떻든 어제 뉴스공장은 제가 보기엔 최악의 방송입니다. 선거 이틀 전에 반론이 없는 네거티브 증언을 그대로 내보낸 것인데 설령 이 증언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김어준은 방송을 무기로 선거에 개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이런 네거티브 전략에 일절 먹히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추이를 지켜본 분들은 여당이 네거티브 전략을 벌이면서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을 아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 보궐선거가 박영선 대 오세훈이 아닌 국민 대 문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국정 부정평가와 긍정평가 차이만큼 오세훈과 박영선에 대한 지지율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번 선거는 문 대통령에 대한, 문 정부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네거티브도 통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했던 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정이라는 절대 가치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본 20, 30대는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권력은 그 20, 30대에게 터무니없는 짐까지 지웠습니다. 우선 국가 채무가 그렇습니다.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인 국가 채무는 곧 국민 총생산 GDP의 50%를 넘게 됩니다. 재난지원금을 한 번 더 주고 문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위로금을 풀게 되면 국가 채무는 1000조를 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 정부는 내년에도 초유의 확장 재정 정책을 계속할 것입니다.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이 재정으로 내수를 확대하고 재정으로 사회 안전망을 확대한다는 헛된 꿈을 버리지 않고 있으니 말입니다. 기재부 표현은 참 그럴듯합니다. 이렇습니다. 재정 운용의 기본 방향을 경제 활력, 미래 혁신, 민생 포용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재정 운용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 혁신으로 설정했다. 지속 가능성이라고 했습니까? 지금도 지속 가능성이 전혀 없는 확장 재정을 계속하면서 지속 가능성 확보를 한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공무원 숫자부터 계속 늘리고 있으면서 무슨 재정 혁신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제 내년도 예산은 문 정부가 내놓았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589조 천억조차 훨씬 뛰어넘는 초슈퍼 예산인 게 분명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 예산이 400조 5천억이었죠. 그런데 올해 예산이 추경을 빼고도 558조로 폭증을 했는데 내년엔 기어코 600조를 넘는 것입니다. 사실 경제성장과 복지 확대로 예산은 매 정부마다 늘었지만 그 증가 비율이 가장 높은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런데 문 정부는 4대강 정배나 영종도 신공항 같은 SOC 건설 없이 포퓰리즘 정책으로 예산을 사상 최고로 늘린 것이니 정말 그 배짱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모두 빚이니 그 빚을 갚아야 할 20, 30대에게는 너무 가혹한 미래인 것입니다. 홍남기는 이 책임을 어떻게 질까요? 그는 4월 1일로 MB 정부 때 윤정년 장관 재임 기간 842일 기록을 깬 장수장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임 김동연 장관이 청와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반기를 들면서 물러난 데 반해 그는 확장 재정에 반대하는 면피성 발언만 했을 뿐 언제나 권력에 몸을 굽힘으로써 병풍장관이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한 사진에는 두 손을 앞에 모으고 김상조 실장의 말을 듣고 있는 홍남기의 다소곳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이 문 정부 국간직의 홍남기 장관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문 정부는 검과 옥조처럼 내세웠던 공정이라는 가치를 그들 스스로 먼저 파괴했습니다. LH 직원들이 땅 투기 사건이 폭로되면서 밝혀진 권력의 추악한 이면은 사실 빙산의 일각입니다. 무엇보다 공정가치를 파괴한 당사자가 그걸 진두지휘한 김상조며 임대차 3법 같은 악법을 만든 장본인인 박주민인 것은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들이 먼저 교묘히 그 악법을 피해갔다는데 국민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권력의 켜켜이 쌓인 적폐를 외면한 채 과거로부터 내려온 부동산 적폐로 내몰고 남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조국 일가의 비리를 제도 탓이라고 하던 때와 어찌 한치도 틀리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이 쓴 마스크에는 부동산 적폐 청산이란 글자가 선명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 문 대통령은 자신의 영농 경력이 11년이라고 적어내 농지를 취득하고 곧 그중의 일부를 대주를 바꿨으니 도대체 부동산 적폐는 누구에게 해야 하는 말인가요?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어쨌든 문 대통령의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문제는 전 정부의 탓이고 제도의 탓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전 공직자 이 재산 등록을 밀어붙일 모양입니다. 정말 대단한 발상입니다. 이제 재산 등록을 해야 하는 공무원이 무려 150만 명,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더하면 좋게 600만 명은 재산을 드러내놓아야 합니다. 부동산 상설 감시 기구인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라는 기구도 만든다고 하는군요.
문 대통령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 인간의 욕망을 무시한 관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까? 아니, 집의 공급과 수요를 정부가 통제하는 관치가 정의에 부합한다고 믿었던 것입니까? 믿었으니 노무현 5년을 망쳤던 김수현을 다시 싣고 그 결과 지난 4년 내내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실패를 반복한 것이죠. 집을 소유하는 것 자체를 투기로 몰다 보니 역설적으로 집만한 투자처가 없는 희한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 김상조를 쫓아내고 박주민에게 권장을 쳐도 대중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것입니다. 뒤늦게 이낙연이 사죄드린다 세면하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이고 박영선이 공시지가 인상부터 바꾸겠노라고 읍소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동산이든 뭐든 가진 자를 적으로 보는 눈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더 큰 규제와 가렴주고가 있을 뿐일 테니 말입니다. 솔직히 권력의 인식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로남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1일 김태년의 사과문을 볼까요? 이렇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 부동산을 다시 투기판으로 만드는 투기사회, 부자와 가난으로 지역과 계층이 구분되는 차별사회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게 사과문입니까? 선전포고입니까?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꾸로 통제사회라고 했습니다. 결국 권력은 미래세대의 꿈을 무참히 짓밟고도 아직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니 내로남불 소리를 듣는 것이죠. 이 아마추어 권력을 상징하는 말은 사실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내로남불이 가장 많이 인구에 회자되는 말입니다. 아마도 두 번째를 꼽으라면 식상한 말이지만 후한무치가 되겠죠.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두꺼운 낫 말입니다. 무능과 오만도 그렇습니다. 이 무능한데도 오만하다. 사실 저는 이 권력의 진짜 특질은 잔인하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잔인한 권력입니다. 어떻든 중앙선관위가 심판이 아니라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의심을 받게 족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관위가 내로남불 등 표현이 특정 정당을 떠올리게 한다며 투표 동의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선관위에 투표가 윗선을 이깁니다. 이 투표가 무능을 이깁니다.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 이 세 개의 문구를 투표 동의용 문구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선관위의 답이 이렇습니다. 해당 문안은 특정 정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므로 일반 투표 동의용으로는 사용 불가하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내로남불 위선 무능이 특정 정당, 말하자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말이므로 쓸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선관위원은 9명 중에 딱 2명을 제외하면 모두 권력의 편에 선 인사들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우리부 연구회 출신이죠. 조혜주 상임위원은 문 대통령 선거 캠프 출신입니다. 그랬을까요? 편향성도 너무 지나치니 이제 그러려니 합니다. 가장 대비되는 것은 지난번 김어준이 내세운 1 합시다. 이건 괜찮다고 한 것입니다. 지금 박영선 후보는 그걸 약간 뒤집어 합시다 1. 이걸 캐치프레이즈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마포구청은 산하주민센터에 민주당 색깔인 파란색과 기호를 연상케 하는 안내 배너를 설치했는데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가 제기한 이번 보궐선거 왜 하죠? 라는 캠페인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개인이 냈던 야당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의견 광고도 문제 삼았습니다. 야당에는 엄격하고 권력에는 한없이 관대한 선관위이니 이 역시 내로남불이라고 해야 합니까?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것 같은 정말 놀라운 선관위입니다. 야구 심판이 선관위처럼 스트라이크 존이 들쭉날쭉했다면 과연 청중들이 경기 결과에 승복할까요? 아마 물병이 날아들었을 겁니다. 선관위도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선관위는 전 직원이 배상 책임 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대상자만 3,170명인데다가
보장기간 또 2015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이전까지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이죠. 업무와 관련해 민형사소송을 당할 경우에 소송 비용과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받는 보험입니다. 전례 없는 일이죠. 이 세계적인 코미디이자 전 세계 해외 토픽으로 타전될 만한 내용입니다. 비유하자면 판사가 재판이 잘못됐다고 소송이 걸릴 것에 대비해서 보험에 들겠다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선관위의 변명이 기막힙니다. 소송을 당하는 선관위 직원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심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소신껏 일한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권력의 편에서는 정치적 소신을 말하는 것인가요?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정권이 1년 남은 상황에서 지난 대선, 총선, 지방선거까지 소급 담보로 가입을 추진한다는 것은 정권이 교체되면 문제될 일들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 선관위원장과 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상임위원이 장악한 선관위를 누가 선관위라 부르겠는가?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미중 간의 진퇴유곡에 빠진 문 정부의 외교에 관해 말씀드릴까 했는데 내일은 미루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북한 제재, 중국으로부터는 제재 완화에 동참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게 정의용 문재인식 외교인이 말입니다. 이 문 대통령이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세 번째 참석이죠. 이번에는 사상 처음으로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도 참석했습니다. 그 이유를 문 대통령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군과 경찰이 진정성 있는 사죄의 마음을 포용과 화합의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란다. 국가폭력의 역사를 더욱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겠다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죄를 빌려 경찰청장도 국방부 장관도 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다행이라고 한 4.3 특별법 개정은 4.3 사건의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 지원 방안을 담은 것으로 지난 2월 26일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이제 수용인이 됐던 2,530명이 일괄 재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 분 한 분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상, 보상을 통해 국가폭력에 빼앗긴 것들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4.3은 국가폭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 최대의 비극이라며 한 말은 이렇습니다.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이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가 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으시어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 정말 놀라운 발언입니다. 이 제주 4.3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진상보고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남로당 무장대와 토불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불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된 사건. 50 총선거를 무산시키려고 벌인 남로당 폭동이 어떻게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한 이유로 벌인 항구로 미화되는 것일까요? 저는 역사를 뒤집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후세의 진실을 파묻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책이었습니다.